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태준의 복덕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상어 이태준은요, 1904년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5년 조선문단에 오봉녀가 당선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준은요, 감각적인 문장, 여기 문장과 치밀한 구성으로 생생한 인물 묘사 등 단편 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구축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1937년 밑에 보시면 37년 조강에 발표된 단편 소설 복덕방은요,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입니다. 경성 서울 외곽에 복덕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세대 차이와 딸이 있습니다. 안경화, 안초씨의 딸 안경화가 무용가인데 이기주의와 허세,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37년도에 여기 한 노인이죠. 서울 외곽의 경성, 그 당시에 서울이죠. 외곽의 복덕방을 배경으로 하여 땅 투기로 인해 파멸해가는 한 노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구한말, 지금은 복덕방, 지금은 부동산과 비슷한 건데 복덕방을 운영하던 서참이 있어요. 서참이. 그리고 3명의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소에서 다니는 조카를 빌미로 대서업을 하는 박희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의 주인공이죠. 사업 실패로 새로운 재기를 꿈꾸고 있는 안초씨가 있습니다. 이 세 노인이 복덕방에서 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안초씨의 딸 안경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근대와의 물결 과정 속에서 소외된 세대의 좌절감 같은 거, 또 기존 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 같은 걸 말하고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쓰고 있는데요. 더 밑에 가겠습니다. 오케이. 더 밑에. 네. 작가는 맨 밑에 보시면 복덕방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복덕방입니다. 복덕방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복덕방입니다. 복덕방을 배경으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이 등장하고요. 노인들이 소외, 인간 소외와 사회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소통 공간이 복덕방인데, 복덕방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안초씨 개인에게 비극적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작가 상어 이태준은요, 변화된 근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 3명을 등장시켜서 가족 간의 대화 단절과 소통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족같이 가까운 존재일수록 좀 더 상대방을 좀 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했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 파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독자들로 하여금 가까운 사람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아껴주고 자연스럽게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요, 이 작품은 책에 있는 것 그대로 PDF로 사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딸이 등장하는데, 이 딸이 평양으로 대구를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며 제법 돈을 많이 벌었다. 여기서 이 딸은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안초씨의 딸입니다. 안초씨의 딸이고, 그리고 안초씨의 딸입니다. 여기는 안초씨의 딸 안경화입니다. 안경화로 무용가입니다. 현대 무용가인데 대구 근처로 지방 순회를 갔다 왔고요. 돈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안초씨는요, 지금 몰락한 기존 세대이기 때문에 딸 안경화에게 물질적으로 의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딸과 아빠의 대화가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요, 아버지가 안경이 부서졌는데, 아빠, 안경다리 고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밑에. 아빠, 안경다리 고치셨어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고요.
여기 아빠 안경다리 고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딸이 그날 저녁에 물었습니다. 아빠 안경다리 고치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안경다리. 이 부분은 네. 딸이 물어봤습니다. 조씨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며칠 뒤에 또 50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3원 80전씩 나간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딸의 대화인데요. 초씨는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보험료나 타먹게 어서 죽어달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아버지한테는.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버지 위해서 들었지 누구 위해 들었겠어요? 아빠 하면서 딸이 이렇게 말될 겁니다. 그래서 안초씨 아버지는요, 정말 날 위해 하는 거라면 살아서 한두 푼이라도 좀 다오. 죽은 뒤에 내가 알 게 뭐냐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래서 요건 궁핍한 처지에 있는 안초씨의 현 상황입니다. 또 돈을 욕망하고 있고요. 나이가 들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딸에게 또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걸 지금 가르칠 거예요. 그런 처지라고 물어봤습니다. 또 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맨 밑에 자식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자식도 소용이 없어. 자식도 아무 소용이 없어. 더구나 딸 자식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자식도 아무 소용이 없어. 딸 자식이라는 것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시 클릭하고요. 여기 보시면요. 자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 딸이 하나 있는데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지. 하면서 초씨는 돈의 그 중요성을 날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 가지면야 참 좋은 세상 아닌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 탐욕에 사로잡힌 한 노인의 삶이지만 그 상황이지만요, 식민지 상황입니다. 궁핍하고 식민지 상황입니다. 식민지에서 모든 것을 앗아간 식민지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뭐 전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사용할 그 모든 그 숟가락까지 갖고 빼앗아간 상황에서 식민지 상황의 궁핍함과 그 젊은 세대의 위선이겠죠. 아버지보다도 심심해서 운동 삼아 좀 다녀보면은 거리마다 고층 건물이에요. 이건 일종의 물질 문명이고 동네마다 느는 것이, 또 넘어가겠습니다. 동네마다 느는 것이 잘 안 보여서 오케이. 네, 동네마다 느는 것이 그림 같은 문화주택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신을 차려 보아도 물에서 갓 태어난 미역이처럼 미끼미끼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덕방에서 여기 좀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그 박희환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자동차, 근대화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주택이 등장하죠. 맨 위에 줄에. 그 다음에 둘째 줄 운전수가 있는데 운전수는 눈을 부릅뜨고 그 뒤에 금시계줄이 번쩍거린다. 금시계줄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번쩍거리는 살찐 중년 신사가 빙굴에 웃고 있습니다. 살찐 중년 신사는 지금 박희환이라는 노인인데요. 복덕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고 공부를 하며 대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동산 땅 투기를 어떻게 한번 한몫 잡아볼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순이 내일 모레인데, 여기 넷째 줄에 예순이 내일 모레 60인데, 조신 늙어가는 것이 원통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나 늙기 전에 돈 좀 벌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예순이 내일 모레인데, 초신은 늙어가는 것이 원통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늙기 전에 돈 10,000원이라도 벌어봤으면, 내 손에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교섭해서 사업을 성공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그 신세한탄이고요. 여기 내일 모레인데, 전지적 작가심에서 그 인물의 심리를 갖다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은 시체 송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 문화주택 앞페이지에서 그 고급 빌딩이나 자동차
그 다음에 운전수 금시계줄은 1930년도에 등장하는 물질이 근대화로 변하는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안초 씨의 딸의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친구 박희환이라는 인물입니다. 박희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초 씨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나는 송장이나 다름없다.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까? 무슨 그루터기가 있어야 버티는데? 라고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박희환 영감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밑에서 박희환인가 관변에 있는 유력자를 통해, 나중에 나쁜 사람인데요, 관변에 있는 유력자를 통해, 여기 유력자 기억하시고요. 박희환 영감에 들은 말인데, 관변에 있는 유력자를 통해서 비밀리에 나온 말인데, 황해 연안에 제2의 함경도처럼 함경도 도시 제2의 나진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축항 용지입니다. 축항. 항구를 구축하는 것이죠. 항구를 건축하겠다는 그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항 용지는 비밀리에 매수되었음으로 인하여 당국으로부터 머지않아 이런 땅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값이 오를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1년 내에 이 땅이, 황해도 연안의 이 땅이 50배 이상의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 씨는 이야기 듣고요, 눈이 빨개집니다. 안초 씨는 밭이야, 그럼 몇 평 얼마나 간다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요, 50평 정도의 50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땅 투자가, 땅값이 오른다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말 듣고 안초 씨는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관자놀이 욱신거렸고요. 정말이기만 하면 1시간이라도 빨리 먼저 땅을 투자하는 놈이 더 많이 챙기는 판이다. 함경도 나진도 5, 6전 하던 땅이 한 번에 개항됐다는 소문 때문에 5, 6전에 100배 이상의 땅값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소설인 것을 이 대화에서 알 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PDF 풀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식민지 근대화에 따른 그 주변화되고 소외되는 노인층인데요. 노인층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나 산지가 오래 끌 건 뭐야? 다 산 나이에 오래 끌 게 뭐냐? 빨리 한번 투자해갖고, 그 다음에 큰 몫을 챙겨보겠다, 이렇게 안초 씨 생각한 것이죠. 대관절 어디야? 그걸 어디야? 라고 했더니 모씨라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인데요. 여기 모씨만이 알고 있어. 여기 다시 화면을 올리겠습니다. 모라는 사람, 모씨만이 알고 있어. 모씨라는 말이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나중에 안초 씨를 속이는 것인데요. 모씨가 알고 있는데, 모씨가 투자하면은요, 이 땅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일종의 무슨 그루터기 같은 것이었는데, 나진의 설레도 있었고요. 이건희가 박희환 영감 말이 만주국이 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미묘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황해도 연안에 나진과 같은 어마어마한 도시가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그래서 초 씨는요, 오랜만에 이런 말을 듣고, 생각할수록 이것이 정말 훌륭한 이야기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초 씨는요, 나진의 설레도 있거니와, 여기 말씀드렸고요. 오랜만에 또 그 친구를 만났죠. 그래서, 이번에 재수가 붙었나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에 초 씨는 아마 이날 저녁에 박희환 영감에게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전했습니다. 여기 딸한테 말씀드린 거,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딸도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는 큰 돈을 번다는 말에 그가 솔직했는데,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10수년을 상업계에서 놀았던 안초 씨라 자금 출자를 권유하는 수장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 듯 놀라워했다. 딸은 즉석에서는
아버지 투자할까 말까 가부를 말하지 않았지만요. 그 딸의 머릿속에는요, 잊혀지지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에 딸이 먼저 말합니다. 아버지, 박희환 아저씨, 박희환 영감에게 묻던 그 이상으로 아버지에게 시시콜콜 물어봅니다. 그러면 초 씨가 또 말합니다. 박희환 영감 이상으로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했고요. 1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매년 50배 이상의 순수익이 날 거라고 장담합니다. 딸은 솔깃했습니다. 딸은 물질 만능주의자이죠. 그래서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만문이죠. 물질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물질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멀어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딸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딸이 무용연구소하고 현대무용연구소 집을 갖다가 담보 잡혀서요 3,000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땅 투기와 음모에 빠져서요 파멸되는 안철 씨의 삶을 이렇게 천천히 드러내고 있는데 근대 과정에서 소외된 시대의 좌절입니다. 시대의 좌절이고요. 신탁회사에 3,000원을 넣습니다. 이거는 3,000원을 대출받은 것입니다. 근대화 그 과정에서 소외된 세대의 좌절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3,000원 가치의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안초 씨는 이번에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 5번째 줄에 서참이 이놈 친구입니다. 날 그동안 은근히 무시했겠다. 네, 굳이 너를 시켜 내 집보다 더 나은 집을 사고야 말 것이다 그랬고, 자존심을 합리화시킵니다. 같은 친구 노인이 있는데 안촌 씨가 그동안에 친구들에게 약간 그 마음이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큰 몫을 벌어서 큰 돈을 벌어서 50배 이상의 땅 투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재력가가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맨 밑에 넷째 줄을 보시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모두 꿈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 투기로 꿈이지만 너무 악한 꿈이었습니다. 3,000원어치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면서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다는 말은 신문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0원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소설에서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클릭하고요. 화면 캡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모두 꿈이었습니다. 이거는 헛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습니다. 3,000원어치의 땅을 사서 투자하기로 했는데 신문에조차 땅 투자, 황해도 연안에 땅을 투자하겠다는 소문 나지 않았고요. 거기에 항구가 들어선다는 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당포, 다산포의 땅값이 30배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업스타트, 벼락부자들이 생겼다는 소문만 있었고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박희환 영감이죠. 친구 박희환 영감을 통해 알았는데 그 관변 모씨가 박희환 영감을 속였고요. 그래서 박희환 영감으로부터 땅 투자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들었던 안초 씨도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초 씨, 박희환 영감과 안초 씨의 딸 안경화도 모 씨로부터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축항 후보지로 측정까지 했습니다. 측정까지 했으면 무슨 결점이 있는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모 씨가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모든 일종의 연극이었고요. 그래서 안초 씨와 박희환 영감의 돈을 뺏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는 이런 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봤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라고 서너 개씩 굶어도 밥을 먹을 정신이 나가지 않았는데 참 안타깝다. 재물이란 친자, 자식 간의 의리도 배추밀 돌이듯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탄식이고요. 일종의 절망입니다. 탄식입니다. 탄식만 나왔습니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습니다. 물론 얼마 안 된 안경다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50전짜리는커녕 10전짜리도 돈 얻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죠. 그래서 여기 지나서 일단 절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뒷페이지 보십시오. 모두 꿈이 됐습니다.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다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요. 여기 보십시오. 오케이. 재물이란 친자, 자식 간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의리도 배추 및 도리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추석 가까워진 날씨에 해마다 그때와 같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절망했고요. 하늘은 천리 같았는데 조각구름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안초시의 그 허황된 꿈을 상징하겠죠.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요.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에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의 눈이 부시었습니다. 안초시 이번에도 자기의 때 묻은 적삼 생각이 났습니다. 적삼은 뭐냐면요. 일종의 그 꿈의 좌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조각구름 헛된 꿈이고 적삼은 꿈이 좌절된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불거나 떠지는 않았습니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글썽스럽게 더웁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얘네는 무서리가 일찍 내렸습니다. 서참이가 늘 그랬다. 서참이는요, 아까 말씀드린 거 안초시의 친구입니다. 그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현실의 그 비애를 느끼는 인물인데 서참이가 등장하고요. 늘 지나다니는 식은 관사 애들, 울타리가 넘게 피었던 코스모스들이 끓는 물에 데쳐진 것처럼 시커멓게 물이 녹고 말았다. 여기도 현실의 비애를 느끼는 것이고 뭔가 코스모스들이 이렇게 물이 녹고 말았다. 이거는 분위기를 상징하고 있는데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꿈의 좌절이고요. 일종의 그 복선으로 이 사건이 그 불안하게 끝낼 것이라는 복선으로 깔린 사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경화는요, 부동산 실패 투기로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사건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아 여기 봐라. 어느 때인 줄 알고 코망을 걸고 있느냐. 이거는 서참이가 안초씨가 지금 자살해서 농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죽으니까 자살했어. 농약을 먹고 자살하니까 친구 서참이가 와서 아니 친구가 왜 자고 있나 했더니 알고 보면 죽어 있는 거죠. 코 고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요. 미닫이를 밀어젖힌 채 서참이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안초씨의 입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얼굴은 잿빛이고요. 방 안은 음습한 바람이 휙 지나갔다. 그래서 안초씨가 죽었는데 서참이가 그렇습니다. 미닫이를 닫고 눈을 비비고 초씨를 들여다보니까 안초씨는 벌써 아니요. 안초씨의 시체일 뿐 둘러보니 어떤 약병인 듯한 것 하나가 굴러져 있었다. 농약이 있죠. 그래서 서참이 한참의 일이 무슨 슬픈 일인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완결성 높은 탄탄한 구성으로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참이 그래서 이 딸에게 그럽니다. 안경화에게 야 아버지가 이렇게 슬프게 비극적으로 죽었으니까 장례식 준비를 잘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딸은요. 딸은 신세대겠죠. 그렇죠? 아버지 세대와 전통적인 아버지 세대의 윤리와 가치관을 추구했던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돈과 근대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삶만 추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삶과 서참이나 박희환의 삶과는 전혀 다른 노인들, 즉 생활의 기반, 일제 식민지 시대의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고 미래가 없는 노인들의 삶과 약간 대조적으로 세 명의 노인에게 사랑과 공감과 연민의 그런 세대, 따뜻함과 인간적인 정이 있었던 그런 세대였다면 결국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근대화에 대한 현실, 식민지 산업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실에서 공감과 연민을 느꼈던 노인이 식민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끝내는 좌절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안초씨의 딸은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명예 때문에 자기의 사회적 명예에 누가 될까 그래서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단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적겠습니다. 여기 천천히 이 소설은 처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고. 예, 소설의 발단 부분이 있어. 발단. 천천히 하겠습니다. 발단 부분 누르고 이 소리 처음 시작 발단 부분에서는요. 안초시와 서참의 그다음에 박희환 영감 이 세 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반을 상실한 노인들이 미래가 없는 노인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의 전개 부분에서는요. 박희환 영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황해의 연안의 그 토지 개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토지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요. 개발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 다음에 안초 씨는요. 딸 안경화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게 되고 아버지의 말에 솔깃한 안경화는 3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서는요. 위기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실패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초 씨와 그의 딸의 상황인데요. 안초 씨는 모든 책임을 안초 씨의 실패죠. 부동산 투자의 실패고 모든 상황을 아버지에게 안경화는 부동산 그 투자의 실패를 모두 안초 씨 아버지에게 전가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말전의 절정에서는요. 안초 씨가 농약을 먹고 안초 씨가 자살하게 됩니다. 안초 씨의 자살이 등장하고요. 안초 씨의 그 시신을 갖다가 발견한 아까 서참이가 안경화를 부르는 거죠. 딸을 불러갖고요. 안초 씨의 장례를 좀 후하게 치러라. 아버지가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후하게 치러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결말 부분에서는요. 안초 씨의 그 장례식장에서 안초 씨가 그 딸 안경화는 사람들이 의식하기 때문에 혹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무용가로서의 그 명성에 누가 될까 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서참이나 박희환은요 울분을 금치 못하고 그 딸 안경화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아주 서글퍼하면서 아주 안경화의 이기주의와 그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자기의 그 명예를 추구하는 딸의 허위 허시가 위선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안경화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기보다 신세대 안경화는요 명성에 누가 될까 자기 자신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갈등도 보여주면서요 안초 씨의 그 죽음이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요 부동산 투기의 실패에 따른 좌절 물질을 추구했다 물질에 의해서 퇴락하고 또 실패함에 따라 그 물질에 대한 물질 부동산 투기의 실패에 대한 좌절 때문에 자살했다. 이것이 표면적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깊은 심층적인 이면적 이유는요. 새로운 가치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공간에 대한 비판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시대 근대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상황과 더 큰 것은 사랑하는 딸로부터의 그 소외입니다. 인간 소외, 가족 공동체의 붕괴고 물질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도덕하고 속물적이고 돈만 추구하는 안경화를 통해서요. 황금 만능주의에 함몰되어서 아버지마저 무시하고 아버지의 관계마저 단절시키는 그 젊은 세대를 비판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 하나 읽어보시면요. 제가 읽으면 이게 또 오래 읽을 수 있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박태준이 그 문장의 묘미를 통해서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당시로선 순수 예술을 지향했던 소설가입니다. 나중에 월북했는데 박태준이 인간 내면 심리를 아주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소설의 이런 기반을 구축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없었던 인간 내면의 그 내면 심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기법과 예술적 가치를 높였던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물질주의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대화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고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물질 만능주의와 그 다음에 식민자본주의 체제에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식민지 상황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의 그 욕심과 인간의 한계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고 꿈도 희망도 없는요 노인 세대 기존 세대의
그 삶의 뿌리와 근간을 흔드는 식민체제의 그 폭력체제입니다. 폭력체제를 또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1930년대 식민지 시대는요, 그 당시에 그 어렸던 경제와 사회 상황을 갖다가 작가가 보여주면서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한 그 식민지 시대의 그 암울한 상황, 또 경제 문화 사회가 식민지 본국 일본의 식민 본국에 종속시킴으로써 일본의 근대화 경제와 사회의 그 흐름을 모방하고 답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방하고 답습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발전과 근대화를 가져오겠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인데요. 상호 이태준은요, 한국 경제의 그 성장을 갖다가 식민지 근대화, 즉 한국 경제 성장은 제국주의의 그 혜택, 시혜, 은혜를 베푸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식민지 근대화 일본인의 그 주장이죠. 그걸 갖다가 상호 이태준 작품성에서 간접적으로 비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토지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산미를 증식시키고 공국화 정책하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이건 일본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식민체제, 식민 지배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사실은 전쟁의 병참 기지, 군수 기지화로 삼았기 때문에 본질을 왜곡시키는 말이겠죠. 식민지 근대화는요, 전쟁을 위한 철도, 여기 나오는 항만의 건설은 지금 조선이겠죠. 한국을 위한,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 식민지의 확장, 그리고 동아시아 전쟁을 위한 일본 식민체제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기에서 그 상공업자들이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19세기 초기, 중기, 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성장한 것이지 일본이 와서 철도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항만을 건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됐다. 이것은 식민 지배주의자들의 논리고요. 우리는 시장 경제의 싹을 이미 틔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노비 제도를 이미 우리가 폐지했고요. 또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있었습니다. 식민지 경제 발전론은 식민 통치에 대한 정당화이기 때문에 식민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또 조선 총독부가 회사령을 공표했고 한국의 기업, 조선의 기업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었고요. 일본인이 조선으로의 그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일본으로의 그 자본과 그 재화 또 물질을 갖다가 일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한 거기 때문에 한국인의 기업 삶이 사실상 억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도 할 수 없었고 거의 빈농과 소작농의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 개발은요,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에서 식민 침략과 지배를 옹호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생산 수단의 불평등을 가져왔고요. 나아가서 분배의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일본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지 일본, 우리 조선인의 빈민화라는 것, 그리고 같은 조선 사회에서 식민 지배에 협조하는 친일 세력과 우리 조선의 하층민들 간의 그 대립만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박태준의 복덕방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인물의 상황과 행동을 그리고 심리까지 제시하기 때문에 인물의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그 대조를 통해서요, 인물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일제시대 그 한국인이 스스로 교육하는 것이지, 일본이 우리에게 그 학교를 지어준 거는 서울대학에 전시된 경성제국대학의 그 60% 이상의 일본인 학생들을 재직했기 때문에 교육제도도 그다음 산업제도도 다 식민화를 위한 그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여기 박태준 소설은 아마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책에 있는 거 이렇게 자세히 하겠습니다. 지금 요번에는 PDF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PDF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약간 화면이 약간 달라서, 보기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학기는 텍스트를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텍스트를 주로 하고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 약간 다르게 제 개인 교재나 혹은 또 인터넷상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